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결정이 향후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헌법재판의 심판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은 크게 두 단계로 걸쳐서 심판하게 됩니다. 먼저 헌법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 헌법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적법성 판단이라고 그러고, 청구 자체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의 어떤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을 본안 전 판단이라고 그러고, 본안 전 판단에서 청구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안으로 들어가서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는 인용 결정을 하게 되고, 본안에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도 결국은 헌법재판의 하나의 종류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찬가지로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본안 전 판단인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먼저 판단하고,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될 것이고,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안 단계에서는 기각 아니면 인용으로 결정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기각과 인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탄핵심판의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가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죠. 즉 어떤 행위가 위헌, 위법하냐 이것을 먼저 따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위헌, 위법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심판 청구는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거나 또는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자체가 원래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그 탄핵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의 결론, 주문은 무엇일까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방금 살펴본 탄핵심판 구조에 따른다면 적법성 요건, 즉 본안 전 판단인 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겠죠. 그 다음에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 행위가 위헌, 위법성이 없거나 또는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결정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기각 의견이 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용 의견이 1명, 그리고 각하 의견이 2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안 전 심판에서 청구 자체의 적법성 요건에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분은 심판 청구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의견들이 나누어진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판단을 한 재판관이 6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명만이 인용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인용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각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였지요. 그리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안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12일 뒤인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 170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 날인 12월 27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때 총 투표수가 192표였고 찬성이 192표였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같은 날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된 것이죠. 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가 있을 때 두 단계에 걸쳐서 심판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입니다. 즉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적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 적법성이 인정될 때 본안 판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해서 쟁점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도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도수는 대통령에 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도수만 갖추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정도수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 기준에서 본다면 192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각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볼 때 국무총리는 간접적이고 축소된 민주적 정당성만 가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지만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축소된 정당성 그리고 간접적인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확연히 구분되는 신분상의 지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신분상의 지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해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적법하고 또한 그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본안 판단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상 행위가 위헌위법한지 여부, 즉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이것이 인정될 때 그때 비로소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헌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해야 파면 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상 행위가 위헌위법한지 여부, 파면 여부 두 단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 그러니까 즉 위헌위법하다고 하는 행위가 5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건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국정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임명 부작위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총 5가지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건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해서 제2요건 행사했는데, 이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2요건 행사에 어떤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때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정당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든지, 또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한 이후에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라는 행위를 두고 위헌위법하다라고 국회는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공동국정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고 난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시에 국민의힘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당대표가 두 사람이서 담화문을 발표하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을 위해서 행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국민 앞에 피력한 것으로 밖에 해석하지 않았고, 이것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죠. 다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10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실제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 지연이 초래되었다든지, 또는 공범이 또 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사태가 가능하게 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검법에는 아예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체 없이가 며칠을 의미하는지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결국 이 부분도 위헌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위법하다라고 보았지요. 다음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정한 세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작위, 이것이 바로 위헌 위법한 행위다 라는 취지로 탄핵심판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이나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자기 의무다라고 보았죠. 실제로 국회가 세 사람의 재판관을 선출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 또는 담화문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취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헌법상의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 즉, 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 5개의 행위 중에서 4개의 행위는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마지막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위헌 위법한 행위가 일단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파면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임명을 하지 않았고 또 임명 거부를 했지만 이것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정치 갈등이 매우 심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백히 국민의 어떤 신임에 배반한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헌 위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같은 기각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복형 재판관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즉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했는지, 또는 선출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 위반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내에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구체적인 자기 의무는 언제 발생하느냐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본다면은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하루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이 하루 정도 기간 동안에 선출된 재판관이 자격 요건을 구비했는지 또는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하기에 상당한 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각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었고,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은 전혀 정반대지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행위는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것은 다수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만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다수 의견과 의견이 반대로 나뉘었지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당시에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상 위기상을 초래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 위헌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하다라고 보아서 파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본안에 대한 검토를 이어갔지만, 두 사람의 재판관은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역시 대통령에 준하여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192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의 정족수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고 결국 탄핵심판 청구 자체도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다시피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중요한 판단이 하나 나왔죠. 그것이 방금 살펴본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는 그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직무상의 어떤 지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신분상의 지위를 중심으로 그 정족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그 판단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 해서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두 사람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유리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가장 불리한 판단을 한 재판관이 바로 한 명 있죠.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이분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가 위헌 위법하고 또 그 정도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나머지 5명은 같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만 다수 의견인 4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 특히 재판관 임명 부작위 그 행위는 위헌 위법하다. 그러나 그 위헌 위법성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하진 않다라고 보아서 기각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 위법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기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했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또한 임명, 누가 임명했느냐,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그 임명과 관련된 어떤 이념적 또는 성향적 스펙트럼과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인용 결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8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3사람만 기각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에 있어서 각하 결정을 했던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위헌 위법한 행위가 없다라고 보아서 기각 결정을 내린 김복형 재판관, 이 3사람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결국 이 3분의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파면은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야 된다라고 했던 재판관이 정계순 재판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계순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파면 결정 의견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기각 의견을 냈던, 다수 의견을 냈던, 즉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요 4분의 재판관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해 본 것은 대체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판단의 어떤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념적 성향적 스펙트럼을 두고서 추정해 본 것이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결정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가 바로 위헌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이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결정문만 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예단하기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쟁점도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